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4조까지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조 이렇게 표시하는데, 1조가 뭐였죠? 1조가 목적이었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 그리고 3조가 중개대상물, 이를 총칙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는 총칙이 좀 어렵죠. 민법에서는 총칙에서 10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그리고 뭐 물권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 한 10개, 그리고 민사특별법 등 해서 이제 40문항이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민법에 입문을 할 때 시작하는 총칙편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난해하죠. 뭐 진의, 비진의, 표시, 선의, 악의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죠.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등등 이런 표현들이 민법의 총칙편에 있고 여기서 이제 1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법률을 배운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막 완전 난해한 용어들이니까. 그런데 민법 과목은 그 총칙편을 잘 이제 흡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점수 받기는 좋다. 이게 이제 민법적인 과목의 이제 특징이라면, 같은 1차 과목의 학계론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뭐 입지론, 어디서 부동산을 만들면 좋겠느냐, 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되고, 이 실제적인 이야기죠. 상당히 재밌게 출발을 하는데 점수는 의외로 잘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학계론은 개론이니까 어디서 문제가 튈지를 모르지, 그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도 개론 스트레스 많이 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처음 입문할 때는 민법이 어려웠는데 점수는 오히려 민법은 따기가 좋다. 그래서 민법 점수 많이 받습니다. 학계론은 시작할 때는 재밌었는데 이 점수가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과목별 특성이 있듯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1조, 2조, 3조가 총칙인데 막 지나가는 거 보셨지만 총칙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죠.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이 총칙이고 무조건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아주 독특하게 한 20년간은 출제가 안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설명이 됐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4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4조까지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는 5조입니다. 6조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왜 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 민법은 103조에 의한 반사회적 표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103조에 의한 반사회적 표시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렇게 문제를 물으니까 103조가 뭔지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법 조문과 내용을 알아야 된다면 우리 중개사법은 여기 4조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4조가 뭐다를 설명을 해 줍니다. 다시 3조가 중개대상물이었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낸다니까요.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틀린 것, 옳은 것 찾으시오. 그러니까 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3조가 뭐다를 설명을 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과목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1조가 뭐다, 2조가 뭐다를 알 필요 없다고 다 해주는 거예요. 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틀리는 거. 그 2조가 뭐를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조까지는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제가 4조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가는구나를 한번 보라는 취지지 4조라고 익히라는 뜻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는 5조, 6조가 뭡니다. 설명 안 할 겁니다. 왜?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또 이게 효자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하게 이제 진행되는 과목이고, 또 아무리 재미가 있고 또 선생님도 잘 가르치고 또 실전에서 일어나는 자존심 과목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한 10개쯤 출제한다. 그럼 10개 출제하면 비중이 너무나 약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크게 신경 써야 될 이유도 없죠. 맞아도 10개, 틀려도 10개니까. 근데 또 이 과목이 40문항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득점 효자 과목으로 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 115개 조문, 약 120개 조문에서 40문항이 나온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교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민법은 40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조문이 몇 개일까요? 시험 칠 범위. 오늘 심심하시거든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2,500개쯤 될 겁니다. 민법에 관련되는 거 1,000몇 개 조문, 계약법, 그리고 또 관련되는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등등 하면 2,500개가 넘으면 넘지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 공법 40문항 출제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 40문항인데 그 40문항을 위해서 조문을 몇 개 공부할까요? 저도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한 3,000개쯤 공부합니다. 3,000개. 거기서 주택법 하는 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주택법 이게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주택법만 하더라도 조문이 600개 조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115조문에서 40문제가 나온다. 얼마나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의 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그래서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도 잘 보셔야 되고 또 115조문이니까 아예 한 3배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한 400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내용입니다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쭉 꾸준히 저하고 따라오시면 그래서 약 115개 조문이니까 한 3배, 450개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450개밖에 안 되잖아. 그죠? 거기서 40문항이 나온다니까요. 주택법 하나만 하더라도 600개 조문에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공법의 건축법,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5, 6문제 나올 겁니다. 건축법만 해도 800개 조문이 넘습니다. 그 800개를 공부하고 얼마? 5, 6문제를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목의 특성이 다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에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뭐 1조, 2조, 3조 지금 다 알아야 될 내용 아닙니다. 시험 때까지 갈 거니까 뭐를 중요하게 하다더라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더라 이 느낌만 가지셔도 이 입문 과정에서는 충분히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 동영상 인강을 수업하시면서 영화 보듯이 그죠? 뭐 딴 생각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입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공부 안 되는 사람 특징 처음부터 막 파고들어갑니다. 암기하고 에이 공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죠. 뭐를 중요하게 여기더라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강조했던 거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암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4조까지 들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인데 당연히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 준비 중인 여러분 수험생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출제가 한 문제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 과목이기도 하죠. 살짝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살짝 자랑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법 선생님은 민법만 잘하면 되잖아요. 학교론 선생님 학교론만 잘하면 되잖아요. 꼭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은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내용도 70% 출제하는데 시험기관에서 실무를 30% 출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실무 30%에는 모든 과목의 요소가 다 들어옵니다. 모든이란 말은 민법적인 과목도 들어옵니다. 당연히 명의신탁 등이 들어옵니다. 주택임대차 들어오고 학개론적인 과목 들어옵니다. 또 세법, 뭐 공법, 등기, 지적법에 관련되는 내용도 실무에서 만납니다. 왜? 실제 업무니까 우리 과목에서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 과목은 독특하게도 모든 과목이 전부 시험 범위로 다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초창기에는 제가 법령에 관련되는 거 우리 과목이 정확하게 법령 및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반기에는 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왜? 이게 법이니까 단순하게 70% 출제하는 이 단원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고 실무는 30% 출제하겠다. 이렇게 시험기관에서 예고를 하는데 요 실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다 과목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 2, 3, 4월 정도 초반기에는 해당되는 과목들도 이제 막 입문하잖아요. 뭐 민법, 개론, 등기법 이렇게 입문하니까 해당 과목도 따라가기가 바쁜데 그때 그 과목에 관련되는 거 막 수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초반기에는 법령에서 치우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에 다가올수록 이제 실무를 많이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실무를 많이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타 과목에 대한 솜씨도 같이 따라올 때쯤이죠. 그래서 그 과목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 과목에서 시험 범위도 들어오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타 과목들이 전부 다 연결되니까 당연히 중개사법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자격증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자격증은 취득했고, 이제 여러분 입문 과정이니까 뭐 슬쩍 자랑 겸 한마디 하고 가는데, 타 과목이 달리는 데는 민법, 뭐 등기 지적, 공법, 세법 사관들도 공부를 해야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중개사법 수업을 해보면 상당히 이 실무 파트가 고급스러워지죠. 수험생들도 좋아하고. 제가 공부를 해보고 자격증을 딱 봤던 사람이니까 뭐가 어렵더라, 뭐가 헷갈리더라, 어떤 과목은 어떻다더라를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실무에 관련되는 수업을 하면 우리 수험생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뭐 이것도 자랑이죠. 뭐 자화자찬 자랑인데,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을 알고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재밌어하고. 민법에서 들을 때는 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다른 과목에서 이래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실무가 타 과목들하고 다 연결되니까 중개법을 강의하시는 분은 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뭐 없어도 강의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좀 게으른 선생님이 아닐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자격증 딸 때 어차피 뭐 법에 관련되는 것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민법 당연히 한 7, 80점 나오겠죠. 뭐 자기 준비할 때. 그럼 7, 80점 나오면, 자, 학교론 40점만, 과락만 넘으면 평균 60점이죠. 그럼 1차 어지간하면 합격한다고. 그러니까 학교론적인 막 깊은 실력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1차 더 가면. 자,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공인중개사법,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하겠지만, 공인중개사법은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니까 100점 받아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니까 한두 개 실수할 수 있다 치고 막 95점까지는 받아야 되겠죠. 그럼 중개사법 95점 받아놓고, 그 다음에 등기법, 법에 관한 거잖아요. 지적법, 법에 관한 거잖아요. 그거 당연히 50점 이상 받아냅니다. 50점. 반 틀려도 되니까 50점. 그럼 부동산 공법 범위도 큽니다. 아무리 크지만 반만 맞추면 돼. 그죠? 40점 꽈락만 넣으면 되니까 50점만 받으면 중개사법 95점 받아놨으니까 나머지 50점, 50점, 평균 60점 하고도 남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중개사법에 관련되는 선생님들은 실무에서 타 과목을 모두 만나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또 굳이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야기 안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살짝 자랑하고 출발했습니다. 타 과목들도 다 공부해봤다, 그런 취지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자격시험 제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관련되는 것 기억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원칙적 시험기관장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시험 치는 기관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시험 있는 거 아시죠? 누가 시험 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자, 다시 약사시험도 있는 거 아시죠? 약사 자격증. 누가 시행할까요?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에 가보면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밑에 보건복지부 장관 있는 거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기관이 다 있다고요. 자, 뭐 우리 고3들이 시험 치는 수능, 국가 자격시험이죠. 뭐 수학 능력 자격시험, 대학 수학 능력 자격시험을 수능이라 부르는데, 그 시험 누가 진행할까요? 당연히 교육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관리하죠. 물론 이제 교육부 장관이 뭐 시험관리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하겠지만, 총체적인 기관장은 교육부 장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말이 기니까 앞으로 계속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원칙.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할 수도 있다? 국토장관입니다. 요거 반대로 잘 냅니다. 원칙은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하면 틀려요.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익히시고. 자, 이런 사람들이 시험기관장인데,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이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업무를 위탁합니다. 어디에 맡깁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뭐 공기업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니까 공기업에 위탁이 돼 있죠. 준정부기관,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이런 것들을 준정부기관, 거기서도 실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협회에서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법에 3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자격이 중요한데 응시 자격의 제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 전에 많이 물었습니다. 앞에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에게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좀 황당하죠. 그래서 자격이 있대. 왜 있습니까?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틀렸어요. 그 대답. 어떤 분은 또 자격이 있습니까? 시험 칠 자격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나는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요. X예요. 왜? 결격 사유도 시험에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있다. 왜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아니니까요. X예요. 왜?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시험 기관장이 시험에 한번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에게는 자격 제한이 한번 올 때가 돼 갈 겁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법이 개정을 할 때 이랬습니다. 1차 시험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조건이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못 쳤겠죠. 만 19세 이상으로서 했으니까 18세 시험 못 쳤겠죠. 자, 군대를 갔다 온 자, 그런 말은 없었지만, 그러면 남자만 해야 되겠지. 이런 조건들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누가 시험 칠 수 있느냐 하니까 폐지됐어.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문호가 개방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베트남 여인들 많이 들어있죠? 베트남 여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시험 예를 들어보면 OX. 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5살짜리 어린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는데 5살짜리가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미성년자 시험 칠 수 있다 그랬는데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그 미성년자 화내는 수 있습니다. 잘 치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5살짜리가 자격증을 땄다고 중개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5억에 하나 사시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5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그림이 좀 안 나오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그래 중개업을 못하는 자를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미성년자 부릅니다. 다시 좀 더 과장돼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자를 수형자라 그럽니다. 형을 받고 있는 자죠. 수형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옵니다.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자,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만약에 해서 자격증을 땄다. 그럼 자격증 나간다니까요. 그 대신에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못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오는 것을 석방되고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법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자를 결격사유라고 부르는데 결격사유자도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잡으시고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을 못 치는 제한받는 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누구라도 되는데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5년 동안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자, 옆에 결격사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뒤편에 가면 나오니까 천천히 보시고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시험을 못 치는 자가 귀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첫째 누구?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그 다음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격의 제한자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시험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시험에서 물어야 될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자, 출제 유형 1차는 이렇게, 2차 이렇게 출제하는데 이 단원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게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에 하나여 1차를 면제해 준다가 시험에 잘 들어오는데 예전에는요. 대학원에서 부동산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받으면 1차를 면제해 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 없어지고, 자, 1차에 합격한 자,
다음 시험에 한해서 1차를 면제해 준다. 요 면제 조건 요거밖에 없죠.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를 면제한다. 틀립니다. 면제되는 조건 딱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초반기 1, 2, 3, 4, 5 수업은 좀 1차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1, 2차를 다 합격하셔야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래도 1차라도 합격을 하면 내년에는 1차를 면제되고 2차만 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1차 비중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차피 또 1차만 해서는 안 돼. 언젠가는 2차를 해야만 자격증이 넘어가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차 합격한 자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해 줍니다. 시험 시기. 자,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여기 살짝 조심할 거 있죠.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그러면 틀려요. 법에는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놓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아니, 시험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항상 1차에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이상 시행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단지 편하게 해주려고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돼 있지만 동시에 시행합니다. 동시에 시행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치는 걸로 알지만 법조문은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런 거 놓치면 점수가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보이죠? 자, 자료 좀 올립시다. 자, 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공인중개사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를 심의하느냐니까 정책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또 국토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할 때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수급상 올해 시험 없음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 것 3가지. 그 1번은 별로고 2번, 3번은 좀 잘 의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하고 연결되고. 자, 이번에 내려가면 자격 취소입니다. 자,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운전면허 준비해 보셨죠?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에 이제 오래돼서 여러분들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필답고사 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면허 취소 사유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그거 왜 나올까요? 그런 위반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자격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일단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행한다. 원래 시험이 시도지사가 소관이니까. 그죠? 취소도 시도지사가 행하는데 자,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니까 그게 양도되어라는 뜻이죠. 양도, 니 쓰라 주는 거 양도예요. 적발되면 취소예요. 대여, 자, 얼마 받고 주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자격증 빌려주면 적발되면 취소입니다. 자격 정지를 내렸는데 정지 기간 중에 소공사가 되거나 역시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하면 취소됩니다. 6번 이 법에 따라 형법 114조 요 형법이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범죄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요 형법이죠. 이걸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취소한다. 금고라는 말도 들었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은 금고 이런 말이 어렵지만 절대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형벌에는 금고 이상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금고 이상, 금고 위에는 징역입니다. 그 징역 위에는 사형이 있습니다. 근데 사형은 우리 중개사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고 이상 하면 금고나 징역인데 이거 두 개 다 교도소 가서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금고는 교도소에 가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통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있는 게 금고형. 징역은 역자가 들어가면 가서 일을 하는 걸 징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자는 징역에 처하니까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 무등록업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징역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금고하고 똑같아. 일하고 안 하고 차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고가 탁 들어오거든. 가슴 울렁울렁 거릴 필요가 없이 징역이구나 이래 이해하시면 돼. 징역이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 금고 이상이니까
이전까지는 징역을 받아야 취소됐는데 지금은 금고 이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소되는 사유가 범위가 더 넓어졌죠. 취소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요 금고를 여기서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앞으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양대로 부정을 금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제 이렇게 암기해 나갈 거예요. 무슨 뜻이죠?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거나 방금 했죠? 금고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사유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싹 돌리면서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죠. 자격 취소 사유 항상 노래 부를 겁니다. 양대로 부정을 금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 취소 사유 중요합니다. 자, 3번 자격 취소 절차입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절차. 첫 번째, 청문을 합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 징역형 제외 이 뜻이겠죠. 양대로 부정을 금하면 취소되는데, 자, 양도했다고 바로 취소가 아니고, 진짜 양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 그러니까 물어봐 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청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50 청문회 이런 거 보셨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되는 사유는 한번 취소가 탁 돼버리면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주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죠. 그런데 여기서 징역 제외라는 말은, 자, 이 사람 징역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징역 받았습니까? 묻는다는 게 웃기잖아. 지금 징역을 받았는데. 그래서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 첫 번째 뭐 한다? 청문한다. 그 다음에 취소 사실을 보고해 줍니다. 누구? 시도지사가 취소를 시켰으니까 5일 내로 자기 상사인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자격증은 관리를 엄하게 하죠.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합니다. 이 다른 도지사에게 왜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가 하면, 자격이 아까 보셨죠? 한번 취소되면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는데 서울에서 자격이 취소되었어. 그죠? 근데 내년에 강원도 가서 시험 치는 걸 막으려고 3년 동안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서 자격시험 치러 오는지 안 오는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아주 엄하게 관리합니다. 취소가 되면, 자, 국토장관님에게 5일 내로 보고하고, 상사한테 보고할 때는 알아서 보고할게 그러면 안 돼요. 지체 없이 보고할게 그러면 안 돼. 5일 내로 딱 날짜를 명기하잖아 봐요. 5일 내로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럼 통보하면 그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도지사 김동연 이런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시험 치러 오는지 아닌지를 3년 동안 관리합니다.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자격이 취소된 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7일 내로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격증은 두꺼워서 화장실도 못 가.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납을 해야 돼. 며칠 내로? 7일 내로. 그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까지가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자격 취소 효과입니다. 뭐 좋은 효과는 아니겠지만 당연하죠. 중개업 종사를 제한하겠다. 그 중개업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그 다음 시험도 자격을 제한합니다. 아까 보셨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시험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던 자가, 그죠? 그럼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하던 자가 자격증이 취소돼 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등록 취소는 자동으로 따라가겠죠. 그러면 자격증이 취소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등록,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허가증이죠. 허가증도 자동 취소예요.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줄초상 난다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까지가 좋은 효과는 아니지만 자격 취소의 효과였습니다. 취소 효과 됐고, 드디어 3번 자격증의 재교부라는 단어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격 시험 범위, 그리고 뭐 시험 날짜, 또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를 하셨다면, 이 자격증 재교부가 왜 들어오는가 하면,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 받는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때 자격시험의 합격자,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교부한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에게 교부받고 서울에서 영업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수원에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죠. 그래서 교부한 사람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만약에 다르다면 누가 취소시킨다?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부한 사람인데 이거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를 시키면 교부한 사람에게 7일 내로 반납해야 된다. 아까 들으셨죠? 그거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잊어버렸다. 그럼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지사한테 가서 재교부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받는다는 게 시험용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교부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시면 지방자치단체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렇게 하면 잘 나와요. 그래서 X니까 원래 이 시험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의 수수료가 아니고 지자체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재교부 받을 때 이제 수수료를 낸다 이 뜻인데 얼마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여러분이 뭐 서울시에서 할지, 경기도에서 할지, 제주도에서 재교부 받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게 이제 답인데 만약에 이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수수료를 내게 된다면 국토교통부령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하거나 뭐 강원도에서 하거나 수수료는 똑같아야 돼. 국토교통부령이 정했다면 국토교통부는 어디 가도 국가는 하나잖아. 그죠? 그런데 시도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수수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짝 자랑했지만 제가 자격증이 있다 그랬죠. 아, 이 자재세 정형할 때 수수료를 받는다는데 얼마를 받을까?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서랍 안에 잘 들어가 있지만 분실했습니다 하고 한번 제가 재교부를 신청해 봤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수료 얼마 좀 나오고 절차가 어떤가를 여러분 수험생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한 5년 전에 재교부를 한 장 받아봤는데 그때 5,000원쯤 수수료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 시도가 5,000원을 받았다면 뭐 서울이 10,000원 받고 부산은 20,000원 받고 그럴 일이 거의 없죠. 대체적으로 한 뭐 지자체 조례로 5,000원쯤 했으니까 지금은 뭐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크게 5,000원 이상 올랐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자격증 따시거든요. 수수료 해봤자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서너 장 재발급 받아서 벽에 붙여놓고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은 공부하던 책에 꽂아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네 공부 좀 할래? 이러면서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재교부 받은 자격증 등산 가방에 넣고 도시락 꺼내면서 이거 왜 따라 나왔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이라도 해야 될 건데, 그죠? 이제 약도 올려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뭐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재교부 수수료 있다. 그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면 틀립니다. 이를 전달했습니다. 자, 제4조 자격증에 관련되는 내용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드디어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되죠. 여기서부터가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상 본론이 진행될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3교시 진행합시다.